2부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근택 대변인 아까 김성애 비서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간단히 할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이 인사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이제 검찰에 있었을 때 많은 분들, 그러니까 뭐 수사관,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든지 정당 구조를 좀 제대로 유지하려고 이렇게 가려면, 당정 관계를 하려면 정당에 있던 분들이든 아니면 보좌관들이든 아니면 뭐 캠프에도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당정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는데, 지금 인사를 보면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언론 출신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아마 1기 내각이니까 뭐 1기 비서진이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2기, 3기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당청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보좌관이나 뭐 선거에 같이 했던 분들이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왜 내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사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당내도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당청 관계 이름이 네. 뭐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름이 정해져야 뭐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당대 관계? 당대 당통 관계? 당용 관계. 당용 관계. 용국 내지는 용화대라고 불린다고 하니까 별칭. 보통 당정이라고 그 정에 크게 포함시켜서 행정부까지 당정청이라죠. 그런데 장성철 교수,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센 자리입니까? 쇠죠. 얼마나 센지 국민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실행력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각부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대통령을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서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든지 저희가 좀 정책 추진 방향이라든지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의중을 대통령께서는 좀 이러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통령한테 장관이 연락해가지고 비서관이 맞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임을 주거나 회의를 자주 하는 수석 비서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장관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하에 같은 경우에는요. 인사 담당 행정관을 육군 참모총장이 만나가지고 합참인가요? 육군 참모총장이 만나가지고 이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모총장도 행정관 한 명 만나서 인사 논의하는데 수석 그리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그렇군요. 높은 사람이군요. 그런데 이제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잘못된 운영이죠. 지금껏.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해서 이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그야말로 참모로서 민간합동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뭐 소스 역할을 좀 하게 하겠다. 그래서 원래 그 직제에 맞는 그런 역할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어제 봐보세요. 어제 비서관들하고 회의하면서 당신들이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발이 닳도록 내 집무실에 와가지고 현안 같은 거 논의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시로. 그럼 그 사람들한테 힘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수시로 대통령과 소통하고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핵심 측근이지 실세지. 정확한 거는요. 구두 밑창이 닳도록이고 나를 자주 찾아오라는 말이 아니고 집무실에 아니 예. 서로 거기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그 모든 방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듣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 뒷말도 있다니까요. 나를 제 만나라? 집무실에도 수시로 이렇게 찾아와라, 상의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그동안의 싸울 일이 비서관들의 힘이 실렸던 이유가 비서관들이 직접 집행기관인 장차관들을 만나거나 장차관들에게 대통령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데에서 이게 왜곡됐거나 자기가 뭐 남용하거나 했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비서관들은 본인들이 대통령 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다 조언할 부분들을 연구해서 조언하고 그럼 대통령이 직접 장관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라인만 지켜진다 그러면 저는 비서관들이 힘이 실리는 부분이 뭐 어떤 일로서 힘이 실리는 부분은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역할로서 힘이 실리는 부분은 옛날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잠깐 옆으로 샜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이제 지금 김성애 비서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역사 왜곡
파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우리 꼬라지 제대로나 알고 분노하자. 이런 글을 쓴 사람을 그렇게 힘이 있다는 비서관에 임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비서관이 된다고 하면 종교 다문화 쪽은 물론이고 또 이와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거죠. 이 분은 원래는 이제 2005년부터 뭐 다문화 센터장 같은 걸 해서 이주 다문화 그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와서 그 인선 배경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정상과 비정상 비슷하게 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자, 뭐 그게 동성애든 아니 이주에 오신 분들이든 어쨌든 간에 피해자 내지 이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이걸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소수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다문화 비서관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해서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하루빨리. 사실은 전문성이나 경험으로 따진다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수 쪽에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일삼은 분이 그 자리에 임명된 거는 특별한 추천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또 뭔 얘기 하시려고 두 분도 해요? 짐작은 하지만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아니, 저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의심되지 않고요. 장성철 교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아니, 장성철 교수가 제일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럼 여기 첨언하면요. 아니, 쭉 한마디만. 네. 저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 이른바 그 제왕적 권력이 무슨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역대 모든 정부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수석비서관제를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폐기 안 했잖아요. 여전히 8수석에서 5수석으로 일부만 축소했을 뿐 수석비서관 직제가 남아있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검의 자기 참모들을 6명을 비서실에 쭉 깔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대검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인사를 그렇게 넓게 쓰는, 인재를 넓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내각과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으나 내각과 함께 일한다는 건 곧 입법부와 함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국회를 존중하고 입법부와 함께 일을 할지, 그 점에 있어서 의심되는 대목들이 벌써 있잖아요. 인사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말로는 어쨌든 기존의 제왕적 이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좀 다른 권력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저도 사실 하려는 말이 비슷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청와대에 정치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대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은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상명하복 관계예요. 그러면 실제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당청 수평 관계 아무리 얘기해도 청와대 대통령이 힘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옆에 있는 참모 비서들도 그냥 예스맨이다, 쓴소리 못한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그냥 일방 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걱정입니다. 근데 이 비서진은 어쨌든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사람을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아주 객관적으로 뭐 자격에 하자가 있으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만둬야 되지만, 그 사람의 뭐 어떤 다른 기타 개성이나 성향 이런 거 갖고 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부분은 비서실은 아니라고 보고, 이전에도 물론 내각까지 그랬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내각까지 특히 감사원장한테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않으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조차도 그런 그 어떤 비판의 기준을 갖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서실의 인선 기준을 갖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롭게 또 해보자고 했으니까 의견도 활발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 기대를 에피소드 해봐야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연락이 왔던데 청와대 경호팀에서 보안 앱을 깔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대통령하고 아래층 근무하면 기자들도 보안 앱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보안 앱을 깔면은요 녹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진 촬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가 핸드폰에? 네, 핸드폰에. 예. 그럼 통화도 이게 상당히 자기네들은 보안에 깔면 이게 도청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한 건물을 기자들이.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문제가 생기군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 공간에 있으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대통령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 만나서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잘 보이셨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안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합니다. 미국 백악관 모델을 많이 따랐다고 하던데 백악관 기자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까지는. 그런 걸 한번 좀 찾아봐가지고 네. 참고하면 네.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기자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안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지방선거 지금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시장과 송영길 후보의 싸움이 이제 관심입니다.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장성철 교수, 네. 오세훈 시장이 후보 KBS 초청 토론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 측의 생각과 판단도 일견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지금 법정 선거 기간 2주 동안에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열흘 정도 남는데 그 열흘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KBS에서 토론하자, 뭐 또 MBC, 뭐 JTBC, 뭐 TV조선, ITN 해가지고 지상파, 종편 다 TV 토론 한번 하자 그러면 10군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법정 토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은 야 이거를 다 하다 보면 한 군데 하다 보면 다른 언론사, 방송사, 종편사, 뭐 보도 채널에서 다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법정 토론만 하는 걸로 좀 양해해 달라라는 거였지. 나는 오세훈 시장 나는 내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송영길 후보랑은 난 토론회 안 할래. 이렇게는 안 읽혀집니다. 몸살이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기는 후보는요. TV 토론 잘 안 하고 싶어. 앞서가는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법정 토론이 몇 차례인가요? 보통 대선 때는 4차례였는데 대선하고는 좀 다를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모든 토론 다. 아니 근데 오만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멋지잖아요. 아쉬웠으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안 아쉬우니까. 예, 본인이 아쉽지가 않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뭐 알 권리나 또 미디어의 이 후보자들의 생각을 미디어가 유권자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좀 무력화시키는 건데 예.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물론 지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게다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 후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야. 정의당 후보가 나온다니까는 못하겠다. 아하. 이제 그 얘기는 정의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하고 함께 2대1로 공격을 받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단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후보로서 자신의 얘기를 하지 무슨 민주당 후보하고 오세훈 그 시장을 협공하기 위해서 토론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찌됐건 간에 공직 후보자로서 물론 모든 그 방송사의 제의에 다 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토론을 회피하는 거는 좋은 모습 아니죠. 근데 이거는 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법정 토론은 어차피 이제 법에서 이거는 꼭 해라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나머지 토론에 응하고 안 하고는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뒤지는 후보들은 절실한 거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앞선다면 그분도 아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는 현재 본인의 지지율에 부합하는 선거 전략을 짜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오늘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 개소식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런 일정들이 이미 다 잡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TV 토론을 위해서 그 일정들이 미뤄야 되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는 재량 안에 포함되는 이건 선거 전략의 일종이다. 아니 그 선거 전략을 오만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 아니 거죠. 오만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뭐 그거는 이제 그것도 선거 전략인데 그 선거 전략상 이전에 이거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비판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현직 시장이거든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뭘 했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결국은 토론회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게 뭐 있냐. 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법정 토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방송사 토론 다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인 뭐 KBS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공영방송이고 이러니까 참가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선거 과정에서요.
막 사람들 만나거나 이게 없거든요. 토론회 말고는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나온 사람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SNS 하고 하는 건 옛날처럼 사람 모아놓고 뭐 연설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토론회가 유일하게 유권자들한테 알리는 방법인데 이것조차도 그냥 법정한 것만 하겠다 그러면 회피하는 게 맞죠. 그게 뭐 선거 전략인 거는 예. 어쩔 수 모르겠지만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말씀드립니다. 후보는 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재보궐선거 때 당장 1년 전에 오세훈 후보가 경선 과정부터 그 어떤 토론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시간이 많았고 그때는 뭐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선거 전략이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좀 앞서가니까 이게 배부르니까 뭐 저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인상을 줄지는 예. 그 뭐 꼭 그렇게 뭐 플러스 그런 요인만 안 될 겁니다. 전략 비판 받는 것이 토론에 나가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그렇겠죠. 거겠죠. 예. 토론에 나가서 뭐 피곤하게 말 섞느니 그냥 이 구도 따라 그냥 가겠다. 이런 오만한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그 토론을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정책도 알고 뭐 이러지 않겠느냐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그 톱 기사가 공감이 가던데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나오는지 정말 뭐를 얘기하는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름도 모르고 지금 뭐 계속 이제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서 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됐다. 보수 후보 단일화돼야 된다. 진보 후보는 단일화돼서 맨날 이긴다 그러는데 그 단일화 안 된다는 보수 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보도가 나가면서 이 그 교육감 후보가 보수 성향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 문제를 이슈를 조명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깜깜이 교육감 선거도 그렇지만 이 교육감 직선제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예. 워낙 저는 많은 직선제는 예상권을 동의하는데 갖고 예. 기왕 직선제를 할 거면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네. 교육감 후보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고 또 광역단체장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도 될 수 없고 철저하게 이게 이제 비정치적 선거다. 근데 비정치적일 수가 있나요, 선거가? 그런 면에서 저는 정당이 후보도 공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선거의 의미대로 유권자들이 좀 알고 어떤 인물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를 알고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성철 교수, 누군지 모르고 뽑는 선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유권자들 보고 찾아보고 집으로 오는 홍보물 보고 잘 판단해서 하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기 공보물에 네. 나는 진보 보수 이런 건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못 밝히는데요. 경력상 그렇게 하겠죠. 예를 완전 들면은 미루어 짐작하라군요. 그렇죠. 뭐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교육분과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저분이 진보냐 보수냐 다 알 수가 있죠. 당을 옮긴 분은 어떻게 돼요? 아니, 무슨 단일 후보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쓸수 보수의 있습니다. 단일 후보, 쓸수 진보의 있습니다. 단일 후보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보수 진보는 늘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쓰는 것.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제 임태희 전 이제 비서실장이 나왔잖아요. 이분 정치인이거든요. 사실상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은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교육계 뭐 정교조라든지 교육 활동을 하던 분이라 정치인이 아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를 하던 분이 교육감에 나간다 그러면 사실상 정치적인 선거가 되는 거라서 제가 봐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정당에서 공천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제발 민주당에서 법을 고쳐주십시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 지금 올라 있는데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징계 절차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상당히 좀 크게 다루고 있는데 왜 이게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나요? 윤기찬 부위원장 아시나요? 이게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윤리위원회 저희 규정에 보면 이거를 논의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 개시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 개시가 됐다고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개시가 되지 않았고 아마 지금 그 소관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개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가 최소한 경찰의 뭐 송치 불송치 여부가 나오거나
검찰의 기소 불기소 여부가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기된 게 아니고 이것은 절차의 그냥 속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선거 그랬을 거면 아마 선거 앞두고서 이 징계 회부하지 자체를 안 했겠죠. 그냥 미뤄뒀다가 나중에 이제 회부가 아니래. 어쨌든 뭐 징계 그 게시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게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절차 좀 네. 조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면 애매한데 그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게시된 건 확인하셨다고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기찬 대변인을 원래 신뢰하니까 근데 이제 기사나 이렇게 그동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4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하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지 않았지만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일단 개시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했는데 일단 그 담당자 측은 징계 절차 개시된 바가 없다 또 이렇게 저한테 회신을 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징계 절차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 절차가 아니고 네.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장성철 교수 그래도 지금 오면은 당 대표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여당 대표인데 만약에 이렇게 처리하지도 않을 건데 왜 그걸 미리 띄웠을까요? 정치적으로 치명타인데.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과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달라서 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 징계를 원하는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싫다, 불편하다, 당대표로 있으면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윤리 쪽에 제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라고 하는 압력이 너무나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로부터요? 아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윤핵관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그분 뭐 세 분 중에 윤핵관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쪽 분들로부터 상당히 압력이 세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윤리위를 열어서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제명이 있고 탈당 공고가 있고 뭐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경고. 뭐 경고 이 정도 수준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대표를 못 하게 되잖아요. 못하죠. 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일단 원론적 답변이겠지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의 대표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는데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숙 후보자도 기류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 내 기류가 어떤 건지 그런 면에서 일단 지방선거기 때문에 뭐 선거 중에 저 당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는 어려울 거고 선거 끝나고 나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런 당대표를 그런 건을 갖고 아직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것을 안건을 갖고 징계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중간에 쫓아내다시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눈을 돌리고 지지하고 있는 20, 30대에 등을 돌릴 수가 있다. 예. 현직 당대표 징계는 정당 사상 처음이라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